이때 노조가 폭력이 있었냐? 폭력이 있었죠. 폭력이 심했냐? 폭력이 심했죠. 폭력이 왜 심했냐? 당연히 심하죠. 이렇게 진압하는데. 여러분, 노조들의 폭력 시위 얘기해요. 그때 꼭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 경찰들은 폭력 진압을 안 했나? 폭력 진압 안 하는데 노조들이 폭력 시위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진압이 들어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방어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폭력 시위와 폭력 진압은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근데 오히려 정부에서 폭력 시위를 조장할 때가 있지, 일부러. 언론들이 그거를 탁 찍어.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줘. 야, 어떻게 광주 때하고 똑같습니까, 이렇게? 11년 만에 쌍용차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그 쌍용차 마지막 해고 노동자들이 함께 35. 근데 그 5월 4일 날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11년 만에. 5월 4일 날 복직을 했어요. 11년 만에. 마지막 35명이. 단계적으로 복직을 하다가 요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복직이 된 거죠. 쌍용차 사태는 이제 할 말이 많죠. 와, 우리 S민수님, 복가란 TV님 오셨네요. 늘파란님, 천공의 기사님, 낭만님, 맑고 향기롭게님, 안녕하십니까?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09년 4월 8일이었습니다. 4월 8일. 그 건국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그 정리해고가 일어난 날이죠. 2009년 4월 8일. 쌍용에서 2646명을 정리해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체 직원의 37%. 이때는 이명박 정부 들어온 다음에 사실은 그 국제적인 이 경제 위기가 한번 왔을 때도 하고, 이때도 뭐 똑같죠. 동산병원이랑 경영난, 회사가 어렵다. 그걸로 직원들의 37%를 내보내는 거죠. 이때 노조와 그 쌍용차 지부가 4월 7일 날 사실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에. 이게 4월 8일 날 발표를 한 거고, 그 하루 전에 노조가 모여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 노조가 총 고용 보장을 해달라.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 주야간 5시간씩 3조 2교대로 운영을 하고 주간 연속 2교대로 도입을 하면 그만큼 한마디로 그거죠. 월급을 덜 받고 일하겠다, 그거죠. 월급을 덜 받고. 노조에서 해고하지 말고 해고하지 말고 이나님, 저거요? 중령남, 힘남 저거. 동아일보는 광고가 참 이상한 게 많아. 다 해고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 그러면 사실은요, 그 37% 해고하는 것보다 그만큼의 효과를 날 수 있거든요. 주간 때 2교대로 한다고 하니까. 주야간을 5시간씩 3조 2교대로 하고, 또 주야간 2교대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해고하지 말고 대신 월급을 덜 받고 시간을 줄여서 우리가 더 일하겠다. 많은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요. 그렇게 하는 것도 가끔 많아요. 가끔은 그 회사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도.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게 하자, 같이. 그러면 보통 노동자들이 반대하죠. 엄청. 근데 이때는 쌍용차에서 먼저 제안했어요. 그렇게라도 하겠다. 근데 그 다음날 쌍용차가 그냥 그거 무시하고 2,646병을 해고해버린 거죠. 77일. 야, 77일을 농성을 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이 농성을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런 걸로만 계속 몰아갔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딱 봐도 살벌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막 불나고 뭐 들고 있고 여기서 막 이거 쏘는 거 그런 것도 막 보여주고 막 그래요. 이때 모두가 폭력이 있었냐? 폭력이 있었죠. 폭력이 심했냐? 폭력이 심했죠. 폭력이 왜 심했냐? 당연히 심하죠. 이렇게 진압하는데. 여러분, 노조들의 폭력 시위 얘기해요. 그때 꼭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 경찰들은 폭력 진압을 안 했나? 폭력 진압 안 하는데 노조들이 폭력 시위한단 말이에요. 용산 3사 왜 일어난 거예요? 시위하던 분들이 폭력적으로 행하고 불 지르고 하다가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분들이 경찰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렇지 않죠. 시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식의 진압이 들어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방어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폭력 시위와 폭력 진압은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근데 오히려 정부에서 폭력 시위를 막 조장할 때가 있지, 일부러. 막 조장해. 그래서 언론들이 그거를 탁 찍어. 그래서 그거만 보여줘. 야, 어떻게 광주 때하고 똑같습니까, 이렇게? 이게 2008년이에요. 우리가 이런 짓거리를 잘 알고 있는데, 이 뻔뻔한 행동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죠. 툭하면 광주 때 우리는 몰랐다. 정부가 다 차단하고 광주 사태, 광주 폭력, 시위 그런 것만 보여줬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도 똑같아요. 언론들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나요? 이분들의 이런 폭력 시위 모습만 보여줬지? 근데 정부가 이거를요, 제압하려고 제압하면요, 제압 다 합니다. 정부가 진압하지 못하는 시위는 없어요, 여러분. 정부가 마음만 먹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압을 하겠다 하면 다 진압해요. 인권에 대한 의식이 없는 정부들은 다 합니다. 77일 이렇게 힘들게 농성했지만 결국 2009년 8월 6일 농성을 해제하지요. 쌍용차 노사가 정리해고 합의안에 서명을 합니다. 이때가 2009년 8월 6일이에요. 이때 농성 마지막 날 이제 한상균 전 그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 농성 마친 끝나고 돌아가는 노동자들에게 포옹해주면서 인사하는 모습이고,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잡혀가죠. 77일이면 엄청나게 긴 거예요. 이때는 노동자들이 다 이제 힘들다, 집에도 가고 싶다, 그런 마음도 왜 없겠습니까? 다 가족이 있는데. 그리고 왜 두렵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진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
이때 합의한 안이 뭡니까? 무급휴직 462명, 희망퇴직 353명, 정리해고 165명.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한 거잖아요. 2009년 8월 6일. 근데 진짜 싸움은 이 이후부터였죠. 이 이후부터. 2009년 8월 6일 날까지 77일 이 공장에서 투쟁한 거는 사실은 그냥 시작이었고, 진짜 싸움은 오히려 이 이후부터였습니다. 왜? 이명박 정부가 항상 하던 짓. 쌍용차와 경찰이 노동자들을 고소했어요. 고소해갖고 판결이 처음 나온 게 2013년 12월 2일 날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에게 47억 원 손해배상 하라고. 이희만님, 내일 출근하셔야죠. 예, 들어가서 쉬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예. 47억 원. 지금 이분들, 쌍용차 노동자들은요, 77일간의 그 싸움하고 돌아와가지고, 다른 곳에 취직이 안 됐어요. 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가갖고, 실제로 취직이 안 되고, 일할 수 있는 게 그냥 일용직 일들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제대로,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때 2013년이지만 이때도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 재판장 이인영 29일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측에 34억 1,140만원, 경찰에 13억 7,600만원 하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명박 때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명박 때. 사실 그 전까지는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막 고소고발 해가지고 민사 걸어가지고 돈 뜯어내는 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명박 때 들어와갖고 이런 게 많았어요. 파업만 하면 파업 끝나고 나서 그 파업한 사람들한테 고소해가지고 돈으로 죽여버리는 거. 그런데 재판이 양쪽에 있는 거죠. 그 회사와 경찰 쪽이 재판 건 것도 있지만 해고된 노동자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고소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와 반대로 2014년 2월 7일에는 굉장히 또 유의미한 판결이 난 게 2009년 해고된 쌍용차 근로자 156명 해고 무효 확인 항소심 승소. 와. 원래 2010년 11월 10일에 156명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2012년에는 졌어요. 그런데 2012년에 졌는데 2014년에 이긴 거예요. 재심에서. 아니, 2심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론 이 이기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왜? 쌍용차 노동자들이 손전탑 정고농성 해갖고 171일간을 싸웠거든요. 1심 지고 2심까지 2년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어요. 77일 아까 싸운 거 말고 손전탑 농성했잖아요. 이게 172일. 이렇게 어렵게 이겼어요. 2014년 2월 7일에. 근데 문제는 뭐냐?
양승태가 이런 거 그냥 안 넘어가죠. 2014년 2월 달에 이겼는데 이거를 그해 11월 달에 다시 정리해고는 부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2심에서 내렸던 그 부당 판결 원심 파기환송 다시 보내요. 양승태 때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진짜로. 양승태 때는요, 진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하면 안 되고. 근데 요것도 마치 그 과거사 재심 문제, 재심한 사람들의 배상금 받아야 되는데 배상은 못 받게 양승태가 다 막아버렸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이거 결국은 양승태 국정농단 밝혀지면서 다시 다 판결 안 한 것처럼 요번 대법 판결도 2018년에 양승태 사법농단 파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또 이것도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와중에 2015년 12월 30일 이때 굉장히 의미 있는 합의를 하죠. 쌍용자동차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노사 그러니까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하고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랑 그리고 회사가 합의를 해요. 되게 중요한 합의입니다. 이거 2015년 12월 30일 어떻게 합의를 하냐? 200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희망퇴직자, 분사자, 해고자 중 입사 지원자에 한해 기술직 신규 인력 채용 수요가 있을 시 단계적으로 채용하고 복직 점검 위원회를 구성해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간다는 내용. 사실 이거 보면은 한숨이 나오죠. 왜? 신규 인력 채용할 때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신규 인력 어제 뽑을 줄 알고. 그래도 채용하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 있잖아요. 이거 다 취소하는 걸로. 소송 같은 거 다 취하하기로. 이거면 다행이죠. 그러면서 구조조정 대상 중 사망자의 유족 지원을 위해 희망기금을 조성해서 그 구조조정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 포함한 복직 대기자에게 도움을 준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사내하청 노동자 6명을 내년 1월 말까지 정규직 복직하고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179명 가량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겠다. 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해요. 물론 이 합의는 잘 안 지켜지죠. 그래도 이 합의까지는 이 2015년 합의는 굉장히 큰 합의예요. 근데 이 합의는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회사가 변해갖고 합의하자가 아니죠. 우선 노동자들이 계속 투쟁을 했어요. 특히 이 김득중 지부장. 이 지부장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기 있는 왼쪽에 이 김득중 지부장. 2015년 12월 30일 있었던 이 합의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이 김득중 지부장이 우선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했죠. 32일 동안 단체 투쟁했죠. 32일. 그리고 2012년에는 5일. 그리고 2013년에는 21일. 2015년에는 45일 동안 단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랐지만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리고 2015년에는 집행부 2명과 함께 그 쌍용차 평택공장 굴뚝에 올라가서 공동농성했죠. 이거 기억하시면 계실 거예요.
고공농선. 며칠 했냐? 100일 했어요, 100일. 100일. 근데 그것만 했습니까? 공장 앞에 있던 손전탑 올라가갖고 171일 투쟁했어요. 아,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러지? 근데 이분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본인이 지부장으로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단식을 하루 하는 것도 있는데 단식을 처음에 5일 하고 나중에 21일, 나중에 45일 해. 근데 평택공장 굴뚝에서 100일 농성을 하고 또 소송탑 올라가고 171일을 해.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근데 왜 했냐? 이 기사는 2012년 1월 31일 기사예요. 2012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기사 나올 때까지 쌍용차 관계된 사람들이 20명이 돌아가셨어요. 20명이. 그 중에는 다양해 다. 다 자살은 아니에요. 스스로 목숨을 버린 분도 계세요. (2009년에) 8월 6일 날 이렇게 파업이 끝나고 돌아가서 이분들이 다 일상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본인들은 다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겠지. 돌아갔는데 일상의 삶이 안 돼. 적응이 안 돼. 취업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잠자거나 하면 불안하고 트라우마도 있고. 이분들 트라우마 엄청나게 커서 트라우마요. 경찰들의 그 강압적인 폭력 진압 있죠. 이 진압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대요.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런 분도 많았고. 그래서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매일 이렇게 시달리다가 그냥 그 잠을 잤는데 다음날 못 일어나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일가족과 함께 집에서 연탄 피워놓고 가족이 함께 목숨을 버린 분도 계시고, 홀아머니 한 분을 남겨놓고 목숨을 버린 분도 계시고, 너무 힘드니까 생활비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살다가 아내는 우울증에 걸리고 본인도 이런 거 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숨을 버린 분도 계시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잘 생각 안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아까 그 파업 있잖아요. 파업.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다 이 파업 77일에 이 파업에 들어가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파업에 참석하지 않은 해고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해고 노동자들이 다 파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 공장 들어가고 싸운 거 아니에요. 같이 싸우고 싶었지만 싸우지 못하고 그냥 이 공장에서 나온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 그 죄의식에 시달리시다가 목숨을 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쌍용차 노동자들 중에 목숨을 잃으신 2012년까지 이게 20명이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은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정말 보고 있으면 그냥 막 한숨이 나오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동료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
김두중 씨는 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부장으로서. 그러니까 막 단식도 이렇게 오래 하고, 굴뚝에 올라가서 100일 있고, 송동탑 올라가고 170일 있고, 이렇게 하는 게 그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2015년 합의가 됐어요. 근데 합의가 됐는데 실제로 뭐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18년에 스트레이트가 취재해서 방송을 하죠. 물론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쌍문사 사태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음모들. 그게 뭐냐? 쌍문사 사태가 났을 때 그 77일간 농성하던 그 노동자들을 진압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파업에 대한 진압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정부가 개입했죠. 이명박이 직접 개입했어요. 2018년 8월 28일 날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명박이 직접 당시 경기 경찰청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뛰어넘고 바로 그냥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거예요, 직접. 여기 경기도니까 경찰청장이 해야 되는데 거기 건너뛰고 대통령이 직접 진압을 했대요. 물론 거기에는 당시 조현호가 관계돼 있고 그러면서 당시 분위기를 저 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들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이버 작전까지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 기무사가 동원이 돼가지고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기무사는 군인이잖아요. 군인이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사이버 전쟁을 한 거예요. 아니 사이버 작전을 이렇게 하고 기무사는 그게 아니고 기무사는 사찰, 쌍용차 집회 참가했던 사람들 사찰하고 공자 내부에 침입해가지고 노조원들 사찰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국정원도 개입하고. 야, 어떻게 그러지? 그러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갖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버려요. 2015년, 2012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기사 있죠. 그때까지 20명 돌아가셨고 2015년 노조 합의할 때까지 또 9명이 더 목숨을 버렸어요. 29명이었는데 여기서 멈출 줄 알았는데 노사 합의를 해놓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2018년 6월 27일 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버려요. 빚만 남긴 못난 남편이라 미안하다. 참 안타깝죠. 예. 부인한테 그리고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근데 생애가 너무 어려웠대요 이때. 근데 이분 자체가 이때 돌아가신 분 자체가 2009년도에 경찰 특공대한테 사실은 그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폭행을 당하면은 이건 뭐 치료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트라우마가 생겨요, 트라우마가. 그래갖고 이때까지도 경찰들이 집단으로 와갖고 막 구태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고통에 시달려갖고 평소에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몇 번 있나 봐요. 그런데 죽을 수는 없고 자식과 부인도 있고 그래서 새벽에 화물차 운전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돌아가신 분 친구는 아주 성실한 친구였다 그렇게 증언을 해요. 그러면서 복직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복직할 날만. 왜? 2015년에 복직을 약속받았으니까. 술도 안 먹었대요, 이분은. 정말 열심히 일만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김득중 지부장은 뭐라고 했냐면 복직 날짜만 알려주기만 했어도 목숨은 버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막 엄청나게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문재인 정부 바뀌어갖고 뭐가 될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날짜라도 좀 알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9월 14일 날 그 마지막 피해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3개월 있다가 노사가 다시 한번 합의를 해요. 이건 진짜 합의. 3개월만 돌아가시지 않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모르죠, 또 뭐. 아마 이렇게 누군가 죽으니까 아마 더 이런 게 더 급하게 벌어진 걸 수도 있죠, 사실. 이게 2018년 9월 14일. 이때 합의 내용도 사실은 똑같아요. 2015년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 복직 시점이 나와요. 복직 시점이. 이게 2015년하고 다른 점. 그러면서 이제 이 단계적으로 복직을 시키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죠. 근데 이 약속은 진짜였어요. 이 약속은. 그리고 정말 단계적으로 복직이 돼요. 복직이 되다가 어저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 한상균 위원장하고 나머지 34명의 평택 쌍용차 그 분들이 평택으로 출근을 한 거예요. 이게 어저께입니다. 어저께.